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까지는 이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저는 구정이 좀 더 설에 가깝다는 생각을 해서 네. 사실 뭔가 그때 더 많이 덥구나는 느낌이에요. 계절감도 조금 더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새해 인사해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건강하시고. 네. 마무리 멘트를 벌써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따 또 해주시면 되죠. 저 최근에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작품 보고서도 뭐 연말에 그 생각을 한참 또 했던 것 같은데, 인사가 뭐 별건가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자, 뭐 이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반가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 자주 못했던 분들한테도 연락드리고 뭐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보는 작품이 저한테 주는 영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스즈메 문단속 이후로 계속 이러고 있지 않나. 뭐 잘 다녀오세요, 뭐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들을 좀 꾸준히 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작품 모두 미디어 캐슬의 수입작이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게요. 네, 저도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한 텀이 더 있었잖아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면서, 네,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한번 그런 생각을 짚고 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영화 또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연말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스코어가 5만이 넘어가게 이 관객분들이 영화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영화를 여러 번 보시고 뭐 오늘 예리 씨 얘기하시는 게 궁금하시거나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이 작품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실지 각자의 감상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개인적인 사담을 하자면 저희가 이 영화를 연말에 같이 봤죠. 네, 같이 같이 보고 자리에서 둘 다 엉엉 오느라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창피하니까 서로 보지는 못하고 또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안 온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닦고 황급히 극장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저희에게는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생전에 스카우트 리츠를 정말 그 음악을 많이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고 엔드 크레딧이 올라간 이후까지 바라본 그 마음이 아주 개운하지만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딘가 좀 먹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각자의 애도를 또 다른 세상에서 잠깐 다른 세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펼쳐서 애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한 추억과 자기의 삶을 링크할 수 있고, 그리고 객석 한 곳 한 곳에서 자기만의 애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도와 그리고 작가를, 아티스트를 향한 사랑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전반적인 좀 소감을 먼저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기대하셨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다큐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좀 중점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다큐인 줄 알았어요. 코다처럼. 근데 완전히 곡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콘서트 영상이나 아니면은 공연 실황을 보는 듯한 느낌들이 더 많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 사람을 다 말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너무 피아노와 정말 하나가 되는 느낌들이 있었고, 첫 장면이 피아노에 이렇게 뒷모습으로 앉아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뭔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일생 동안 저 사람이 저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저기 앉아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저기 앉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첫 장면부터 되게
그 사람에게 훅 다가가는 느낌들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작아서 사실 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의 끝에 와 있구나. 지금 몸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면서 이 하나하나를 완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인상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작품을 다큐멘터리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기대했던 방식 혹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얼마가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인물에 접근하는 다큐멘터리의 방식을 생각할 때 그 방식이 나이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변 인터뷰를 한다든가 본인의 언어로서 인생을 요약하거나 특정 사건을 들려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라면 고인의 인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러 오셨다면 얼마간은 조금 당황스럽게 이 영화를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언제쯤 목소리가 나올까? 어떤 인사를 남겨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구분상으로는 물론 다큐이지만 콘서트 실황에 조금 더 가까운 인상을 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인물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장면 그대로를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기획 자체는 류이치 사카모토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암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던 2020년의 어느 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카모토 류이치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 전에 이름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네. 여기는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세계적으로 무대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이 류이치 사카모토이지만 이게 말하자면 그가 너무 빨리 해외 진출을 해버린 바람에 영문식 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은선리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최근에는 그의 저서에도 제목을 뺀 본문에는 전부 다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보국에서 본인을 소개하는 이름 그대로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은 원래부터 이름이 붙을 때부터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굳이 그 순서를 뒤바꿀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오늘 저희가 고인을 지칭할 때 아티스트를 지칭할 때는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원래 성함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때는 2020년이에요. 2020년 6월에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생전에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식의 온라인 실황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연주에 인색하지 않았던 아티스트라는 점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류이치 사카모토 플레잉 더 피아노라는 기획을 사카모토 류이치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처음 이 기획을 했을 때는 1212-2020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아주 공교롭게도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온라인 콘서트를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신경이 상상이 안 가요. 저는 때려칠 것 같거든요.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사카모토 류이치가 연주를 해요. 그리고 그걸 온라인 실황으로 공개를 하는데 그때 어떤 식의 회고를 하냐면 정신 상태가 너무 최악이었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좀 열악했고 내가 잘했는지 전혀 자신이 없는 연주였는데 희한하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연주가 정말 좋았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나의 연주를 좋게 만드는 이것이 뭘까라고 한참 동안 서로 신기해하다가 그게 마지막 기록이 되는 건 분한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직은 간신히 좀 만족스럽게 피아노를 칠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더 늦기 전에 미래에 좀 남을 만한 연주 장면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찍은 플레잉 더 피아노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13곡을 담은 60분 버전으로 먼저 온라인에 공개가 됐고요. 이후에 NHK에서 아주 짧은 식으로 소개가 됐고 이후에 이걸 찍을 때 바람부터가 20편을 플레이리스트를 채워서 콘서트 영화로 선보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획한 작품인데 그 작품이 바로 오늘 보신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작품입니다. 9월 8일, 2022년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찍은
줄 알았어요. 하루에 한 곡 정도 할 수 있을 컨디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꽤 오랜 기간을 찍지 않았을까 했는데 8일 동안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8일 동안이고 그 기간에 9월이면 돌아가셨던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 전이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또 투병 생활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이런 말을 뭐 감히 하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컨디션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남길 무언가를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상상이 되진 않지만 그 마음에 조금 다가보고 싶은 어떤 심상을 일으키는 다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어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가사를 붙인 노랫말들도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뭐 다시 합시다 뭐 정도의 말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영화에는 뭐 라인, 대사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순수하게 음악 자체로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가가게 되는 과정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야 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류이치 사카모토 류이치라 불리는 이 음악가를 두루뭉술하게는 알지만 이 사람이 연주할 때 어떤 등을 하고 있는지, 목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은 것에 주목해 본 적이 없죠. 그럼 저는 이 다큐를 통해 처음으로 102분 동안 20곡의 연주를 잇따라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사람의 삶과 연주를 생각하게 되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삶 전체와 음악이 서로 공명하는 방식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요. 공연 실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공연 실황으로서의 완성도와 장점을 이 영화에서 또 따로 보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공연은 라이브이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사실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떨림?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이미 너무 준비된 느낌의 사람이었고 어느 지점으로 정말 확실하게 가고 있는 느낌들이 모든 연주에서 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공연 실황 라이브에서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이나 떨림은 좀 더 덜 느껴졌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직접 보고 싶다, 실제로 보고 싶다, 가서 만져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그의 손을 보거나 그의 주름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실질적인 뭔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들더라고요. 흑백이라는 선택도 이 작품을 조금 더 독특한 질감으로 기억하게 하는데 이 흑백에 관련해서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피아노와 사카모토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다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에서 이 제작의 과정으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튜디오는 NHK 방송센터인 509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이 스튜디오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최고의 음향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고요. 좀 개인적으로 사카모토와의 인연이 재밌게 서린 곳이라면 과거 그가 젊고 발랄했던 시절에 라디오 DJ를 이 스튜디오에서 했다는 그런 개인적인 추억이 있기도 하죠. 촬영 감독은 빌 커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대의 4K 카메라, 그러니까 현재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화소의 카메라죠.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전에 기획을 이미 영상으로 사카모토 류이치가 마쳤어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자기의 집에서 아이폰으로 작품을 그냥 녹화를 한 거예요. 이런 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침에서 밤까지의 시간을 표현하는 전체적인 구성이면 좋겠다. 그리고 노래마다 카메라 위치와 조명이 크게 바뀌는 구성이면 좋겠다. 말하자면 영상 스토리보드를 본인이 좀 먼저 만든 거죠. 근데 물론 그게 다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촬영팀이 낸 아이디어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상을 머리에 가지고
시작한 작품이고 첫 번째 트랙은 렉 오브 러브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20번째 곡은 이 영화를 위해 작곡한 오퍼스 엔딩이라는 곡까지 가는데요. 곡마다 카메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셨을 거예요. 저는 세 번째 트랙 정도를 연주할 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촬영 감독이면 진짜 힘들었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구성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무대는 똑같고 피아노와 사카모토만 있고 조명을 바꿀 수도 없는 세팅이었을 거고 어떻게 다른 그림을 20곡의 연주 동안 보여줘야 될까 너무 제가 촬영 감독이라면 고민이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곡을 딱 플레이하자마자 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겠구나라는 해답을 얻었는데 플레이리스트인 곡 중에 네 번째 곡은 솔리튜드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개별적인 곡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토니 타키탄이라는 영화의 OST로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토니 타키탄이 저희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죠. 만약에 보시지 않았으면 이 작품을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시간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카메라가 트래킹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가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는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솔리튜드를 촬영하는 방식이 딱 그래요. 시간의 흐름을 직선의 트래킹으로 카메라가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작업했던 영화의 성질과 음악을 그대로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한 곡 한 곡의 작업을 좀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플레이리스트에는 영화 음악도 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음악도 있고 앨범 사운드 트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조금 깊숙하게 카메라가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곡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영화 음악 외에 본인의 음악으로 만들었던 작업인 경우에 카메라가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아 이래서 이 표정이 나왔구나 혹은 이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음향이 좋았던 스튜디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닥이 나무 바닥이었다는 거죠. 아, 오래된 스튜디오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나무 바닥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삐걱 소리가 나는 거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몸도 성치 않은 분이 다시 연주를 시작하셔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무 바닥에 무거운 추를 엄청나게 많이 달았다는 거예요. 그 담요도 깔고 소리를 좀 최소화하게 만들고 왜 저렇게 바닥에 케이블이 많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뭔가- 저걸 좀 가릴 수는 없나? 뭐 네. 이런 생각들. 이 스튜디오 자체가 무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케이블로 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 작품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닥판이 삐걱거리지 않게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스태프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스태프들끼리는 본인들 사이에 우리는 지금 섬세한 발레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뭐 카메라도 움직이고 집기도 움직이고 이런 식의 세팅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사카모토가 이렇게 내 연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에게 공유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작품을 찍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금 하고 촬영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번이 내 마지막 공연 기회이지만 새로운 경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카모토 류이치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30초 만에 멜로디를 만든 명곡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 일주일 안에 그 네. 44곡 마지막 황제의 네. 모든 OST를 일주일 만에 다 만들었다고 2주일 정확하게는 2주일. 2주일이든 일주일이든 짧게 45곡을 일주일 네. 만에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뭐 젊은 시절이라 가능했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너무 좋아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같은 경우는 30초 만에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30초와 이 사람의 30초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주를 하는 그 며칠간에 자기의 새로운 경지에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과연 그래서 연주하는 것이 아주 긴장이 되지만 좀 자신의 한 단계 올라가는 무언가를 끝까지 기대하면서 살았던 아티스트가 사카모토 류이치구나라는 생각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지금은 조금 많이 알려진 사실인 것 같지만 네오소라 디렉터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들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게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를 아주 정중하고 예우 있게
대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치 스카우터 코다라는 이전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뉴욕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집 장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아들이 직접 촬영을 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장소를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고 뭐 어디고 처음 공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물었겠어요, 아들에게. 그때마다 네오소라의 대답은 약간 건조하지만 좀 재밌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찍 세트리스트를 만드는 게 허락되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니까 조금 더 밀어붙이면서 부탁을 하고 영화 제작에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연주를 하는 아버지를 스튜디오에서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 표정이 바늘에 실을 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음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표정들을 아들이 촬영을 하면서 목격을 했다고 하죠. 이 아들과의 일화는 사실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영화가 공개될 때 아주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은 아니었는데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생전에 작업한 마지막 자서전이 출간이 됐죠.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에 아들과의 일화가 정말 짧게 소개가 돼 있는데 직장암으로 입원을 한 뒤에 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이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데 포스팅한 곡을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자기가 줄줄 울었던 경험이 있다는 소회를 적었어요. 그게 미국 컨트리 가수 로이 클라크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이라는 포크곡인데 생전에 사카모토 류이치 취향이라면 절대 듣지 않을 곡인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곡을 듣고 자기 인생을 긍정함과 동시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포기의 경지가 그 가사에 함께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마구 쏟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카모토 류이치가 기술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즈음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막 선망 증세를 환갑을 겪으면서 썼던 일기가 나중에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 일기에는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나의 아저씨 OST인 어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노래들을 그 시기에 들었다고 하고요. 그 버전까지 사카모토가 찾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어른의 정미조 씨가 부른 버전을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요. 만약에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노래가 너무너무 사무치게 들렸을 것 같거든요. 말이 길었는데 그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인생과 이 작품에서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베르톨루치 감독과 작업을 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작품의 내레이션에 그 보름달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명을 자세히 보면 하루 동안의 시간에 밤 시간에 뜬 보름달처럼 조명이 보이기도 하실 거예요. 그 보름달이라는 게 사카모토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왜 자서전 제목까지 보름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리 씨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자서전에 베르톨루치와 볼스라는 챕터를 가지고 있는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왜 보름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그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써 있는데 그 마지막 황제라는 작품에 그 영화의 원작자인 폴 볼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나레이션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 보름달에 대한 가치와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예리 씨에게 낭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많아야 4-5번 정도겠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20번 정도일까? 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영화에 등장을 하고 이후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인생에서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보름달은 말 그대로 보름에 한 번씩 뜨는 달이잖아요. 여기 뭐 아주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여러분들 보름달을 보실 기회가 아주 많이 있으시겠죠. 저도 많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보름달이라는 게 한 달에 2번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치면 정말 1년에 갑자기 산수가 안 된다. 몇 번이죠? 24번인가요? 뭐 20번 정도를 1년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짜 20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날이 흐르면 더 보죠. 그쵸, 맞아요. 구름이 끼고 하면 맨날 날씨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정말 보름달을 살면서 몇 번을 볼 수 있을까를 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문장은 나중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만든 어싱크라는 앨범의 풀문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왜 이 곡을 추천해 드리냐면 이 풀문이라는 곡 자체가 이 보름달에 대한 사카모토 류이치의 애정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오늘 트랙 리스트에도 풀문이 있었죠. 그리고 풀문은 없었죠. 이 풀문이라는 곡은 피아노 연주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약간 뭐 기계음과 앰비언트 같은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가운데 이 내레이션을 각기 다른 언어로 읽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어,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여러 가지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 맨 마지막 이탈리아어는 특별히 베르톨루치 감독이 나레이션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풀문을 검색하시면 이 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르톨루치와의 인연은 뭐 마지막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영화적인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보신 영화의 두 번째 트랙인 비비라는 곡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을 추모하면서 쓴 곡인데요. 이 곡 역시 사망 소식을 접하고 5분 만에 쓴 곡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천재들의 삶을 저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는 삶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추억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링크하는 영화가 될 것 같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예리배우는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이나 혹은 보시면 특별히 링크된다고 생각되는 곡이 있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사카모토 류이치를 알게 된 영화가 마지막 황제여서 그런지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테마곡이건 뭐 레인이건 그리고 굉장히 그 황제도 비운의 황제이기도 하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잘 대변한 음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곡을 볼 때, 그 곡을 들을 때 더 많이 그 영화가 생각이 나고 그 영화를 볼 때 더 많이 사카모토 류이치가 생각이 나고 그랬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레인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 너무 강렬해서 너무 슬펐어요. 계속 우와 너무 슬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슬플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만든 다양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음악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얼마 전에 레버넌트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음악이 다시금 영화에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는지를 또 느꼈던 그런 음악이었어요. 레버넌트 얘기가 나와서 잠시 격가지로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레버넌트 음악을 이냐리투 감독이 가이드로 다 편집에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예의 없는 행동은 아니죠. 작곡가한테 주면서 나는 이런 식의 분위기의 음악을 원하니 뭐 이런 음악을 만들어 다오라고 가이드 곡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냐리투 감독이 음악과 사운드에 너무 민감한 감독이어서 그 사운드 팀,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사카모토 말고 사운드 팀은 3번을 교체를 했대요. 그래서 첫 팀은 그날 당일에 해고가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운드에 너무 예민한 감독이어서 이냐리투도 굉장히 작업할 때 사카모토가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리스트는 심지어 그냥 가이드를 쓴 것도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가이드를 씁시다라고 해서 가이드를 쓴 곡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 영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기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벽을 얻어만지는 씬이 있어요. 여기다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렇게 뭐 마이선 뭐 이렇게 쓰죠. 날 죽였, 네. 누가 나의 아들을 죽였다. 맞아요. 이런. 내가 여기에 있었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스코어를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이드를 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타협을 계속 하던 사카모토가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고 트러스트 미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그 곡이 지금 이냐리투 감독의 레버넌트 그대로 들어가서 쓰이게 되었고 그때를 기념하며 이 사람도 진짜 만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트러스트미라고 쓴 그 티셔츠를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거를 트러스트미라고 쓰고 뒤에 뭐 참여한 스태프들의 뭐 이런 면면을 쓴 티셔츠를 음악팀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기념으로 그 티셔츠를 입게 했다는 일화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고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 보신 영화 오퍼스의 11번 트랙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는데 이것은 통프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곡은 70년대 후반에 나온 곡이고 사카모토 류이치가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네. 마치 지금 보면 약간 이 박사님을 어떻게 한 건가? 화상 네, 굉장히 요란한 그도 정말 만만치 않은 20대 30대를 보냈구나 하는 시절의 어떤 요란한 느낌의 그 YMO라는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말 훌륭한 음악을 했던 그 오케스트라 팀에 소속돼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곡이고 이 곡으로 서구 음악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통프라는 곡은 장리 코다르의 네멋대로에라를 보고 그 네멋대로에라 영어 제목이 이스트 윈드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로 쓰면 동풍이 되고 이걸 읽으면 통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곡을 붙인 말하자면 고다르에게 헌정을 하는 곡인데 초기 곡이라 원래는 신디사이저로 연주를 하고 굉장히 빠른 곡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신 트랙 리스트 안에서는 좀 잔잔한 트랙 연주로 하게 된 곡이 있고 조금 더 그 트랙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들었을 때 감흥이 확 하고 올라오는 작품이긴 네. 할 것 같은데 이때 같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울었죠. 쪼르륵 울고 말았는데 그 한국에는 전장의 크리스마스라는 것으로 소개가 된 83년도 영화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음악으로 영화 음악에 데뷔를 했는데 그 해에 영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대단하죠. 네. 근데 이 곡을 생전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사카모토가 바라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마 배우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작업 중에 어떤 작업 하나가 특출나게 너무 인기를 얻어버리면 그게 좀 지겨운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쵸, 복합적일 것 같아요. 네. 지겹고, 이제 그만 막 하면서도 네. 얘가 돈을 좀 벌어주는 것 같고, 막 아주 복합적이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의 고발을 하자면 그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리 씨 뭐 무슨 작품 잘 봤어요라고 해서 다 좋아해요. 근데 아직도 척사광 얘기를 다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오셔가지고 저 66이나 그래서 척사광 진짜 잘 봤을 때 표정이 약간 복잡해지는 걸 제가 몇 번을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소중한 작품이고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작품이긴 하지만 가수들은 더 할 거예요. 같은 노래를 계속 계속 불러야 하니까. 되고 그쵸. 내가 음원으로 들었던 멜로디 라인은 그게 아닌데 왜 꺾어 부르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할 테고 말하자면 사카모토 류이치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가 그런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간에는 공연 실황에서 그 곡을 빼버리죠. 하지 않는 거죠. 라디오에 대해 클립 같은 곡이었네요. 정말 지겨워할 만한 곡이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 곡을 마지막 실황이 이 작품에 담은 이유가 있어요.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사카모토 류이치가 어떤 해외 뮤지션의 공연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기다리는 히트곡을 안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곡을 안 부르지? 나는 그 곡을 너무 듣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앵콜곡으로 그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카모토 류이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는 내 공연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한 곡을 듣기 위해 오겠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연주하는 게 아티스트로서의 자세겠구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 이후로 그리고 마지막 실황인 이 작품에는 더더군다나 그 곡을 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죠. 저는 이 곡을 사실 다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라이브에서.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절대 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풍부하게 그러니까 연주를 잘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그 곡이 이미 머리에 너무 박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교가 많은 어떤 클래식 곡보다도 단순한 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섬세한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계속
터치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감정까지 세밀하게 흉내를 내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흉내를 내면 더더군다나 안 되고 어떻게 이 곡을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소화해내고 하는 게 진짜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주자분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곡입니다라고. 듣는 게 쉽다고 해서 절대 쉬운 곡이 아니다. 자신은 이거를 연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민을 했었대요. 그 리스트 안에 넣을까 말까를 본인이. 그래서 이 곡들이 다 우리가 듣기 좀 귀가 편하다고 해서 절대 쉬운 곡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도 똑같죠. 보는 게 쉽다고 해서만 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아까 멜로디라는 30초 만에 썼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정말 사실로 자서전에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베르톨루치와 어떻게 만났는가, 이 미스터 로렌스는 다른 감독의 영화인데 어떻게 마지막 형제와 연결됐는가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연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전장의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에 개봉한 이 영화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희한한 영화인 게 여기에 데이비드 보이 나왔죠. 그리고 기타노 다켓이 나왔죠. 좀 희한해요. 네, 그리고 사카모토 류이치 나왔죠. 정말 캐스팅이 좀 앞서가는 작품인데 어쨌든 이 작품의 경우에 배우로 출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등장을 합니다. 네. 정말 이상한 연기를 해요.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으로 등장을 해서 연기에는 딱히 재능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 연기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젊었던 사카모토 류이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악 시켜주시면 출연할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악 만들 수 있으면 연기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연이 된 게 전장의 크리스마스인데 이것으로 칸 영화제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처음 작업으로. 네. 그래서 칸 영화제 출품 당시에 베르톨루치 감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연기 너무 잘 봤다. 데이비드 보위와 네가 연기하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최고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마지막 황제라는 거 구상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주 만에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2주 만에 만들지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황제의 스코어를 2주 만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수상을 하고 그렇죠. 골든글로브 등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다 음악상을 휩쓴 아티스트가 되면서 전 세계의 이름을 류이치 사카모토를 그때부터 알리게 되는 것인데요. 베르톨루치와의 인연과 그 이후의 관계는 너무나 돈독하죠. 세상에 자신을 알려준 세계적인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에 그 베르톨루치 감독이 기인처럼 좀 호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운 같은 것이 사카모토와 잘 맞았다고 하는데 아까 그 풀문의 이탈리아어를 녹음해준 1년 뒤에 베르톨루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 사카모토 류이치의 심상이 굉장히 좀 어두웠다고도 하고요. 그때 전화해서 너 암이니? 나도 암이야 라고 베르톨루치 감독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와인 드시고 그 의료용 대마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피시다 가셨다는 그 일화를 사카모토 류이치가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이 다르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요. 한 명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음악을 만드는가 하면 베르톨루치 감독은 친구들과 친하게 이렇게 즐기다가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독특한 아티스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이 트랙 리스트 중에 하나의 기비를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코다라는 그 앞서 나온 류이치 사카모토의 다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같은 기존 사카모토 류이치를 다룬 영상, 다큐 같은 것과 이 작품을 비교하면 감흥이 좀 어떻게 달라지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그 두 편의 작품을 경험하게 된 뒤에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인물 혹은 아티스트에 갖게 되는 인상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아는 사카모토 류이치는 지금의 모습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오퍼스의 모습과 되게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고 코다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어떤 이 사람의 다양한 표정이나 음악을 대하는 태도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코다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오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가 피아노에
앉아서만 음악을 찾지 않고 소리를 찾지 않고 정말 온 세상을 누비면서 그렇게 소리들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사람의 놀이터 같았고 이 사람이 음악을 하는 동안 얼마나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을 어떤 만족스러운 하나를 쳤을 때 딱 그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세밀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은 느낌들을 줘서 코다를 보면서 되게 친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퍼스를 보니까 너무 수척하고 왜소해진 그 모습이 더 안타깝기도 했었고 진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경지를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위안해주고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곡들을 남기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 스스로를 위한 어떤 과정들, 나의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완성도, 정점 아니면 하나의 진짜 점을 아주 완벽하게 찍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자신의 작업을 활발히 하는 창작자로서의 면모와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응해하는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공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밈이 코다라는 다큐에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사카모토 류이치가 하거든요. 마지막 황제를 2주 만에 작업을 해야 했는데 한 3, 4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스코어 연주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고쳐줘 라고 베르토루치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마지막 사랑.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지금 이미 다 사람들도 와 있는데 어떻게 고치냐라고 했더니 엔니오 모리코네는 해주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사카모토 류이치도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고 한스 짐머의 예전 다른 다큐를 보면 한스 짐머는 곡을 받을 때마다 도망가려고 생각을 한대요. 나 이거 못 맞힐 것 같은데 나는 도망가야겠다. 이건 진짜 펑크다 이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예술가들도 누군가에게 가불관계에서 의를 차지하게 되면 저런 마음이 드는구나. 그럼 창작이 샘솟는 건 결국 마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제일 잘 마감이 아시잖아요. 일을 하기는 하죠. 팬을 놀리게 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구나. 한스 짐머도 그렇다는데 뭐 엔니오 모리코네도 수정한다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잠깐 딴 얘기였고 이 작품이 저는 생각할수록 되게 마음이 뭉클한 것은 자신의 기록을 남겨두고 싶은 사람의 욕구이기도 하지만 남겨질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연주나 나의 음악을 접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것을 기획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항상 마음이 좀 뭉클해요. 예리 배우는 그 예술가가 내가 떠난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기획한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뭉클하다는 생각이 들고 코다에서도 정치나 환경이나 아니면은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되게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직접 연주를 해주고 위로도 정말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될 때도 소신 있게 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에 좀 나은 어떤 선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음악이 주는 힘이라는 게 참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편의 영화나 이런 것보다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깊이 있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음악 말고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위로를 해주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남기는 작업, 그러니까 본인의 무언가를 아카이빙 하는데 약간
경박한 표현 쓰면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런 아카이빙이 될 만한 영상 작업을 많이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화들을 보면 진짜 어떤 리스트를 만드는 것 혹은 아카이빙을 하는데 굉장한 어떤 천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뉴욕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본래 본거지가 뉴욕이었는데 자기가 자주 가던 일식 레스토랑의 음악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친분이 있었던 셰프에게 당신의 요리는 가스라 별궁처럼 아름다운데 노래는 트럼프 타워 같다라는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되게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셰프가 그럼 곡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시간가량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그게 뉴욕의 식당인 카지스라는 공간을 위해 만든 플레이리스트인데 이 플레이리스트를 나중에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내요. 그래서 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어떤 곡들을 선곡해 주었는지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장례식 플레이리스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곡을 틀으라면 33곡을 골라준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생전에 정말 사랑이 맞지 않았던 바흐와 드뷔시의 아주 여러 곡들이 있었고 비레반스 트리오의 연주곡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페데리코 펠리니 같은 이탈리아 거장 감독들의 음악을 담당했던 니노 로타라는 아주 위대한 음악가가 만들었던 스코어들도 있고 그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는 작업에 좀 능했던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사카모토 도서라는 코너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읽고 있는 책들을 말하자면 소개하는 기획이었는데 아버지가 편집자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정말 많은 책을 남겨주고 그 메모장을 붙여서 이것은 영구 보존할 것이라는 메모를 붙여주셨었대요. 그래서 그 메모를 포함한 장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책을 추천하는 리스트를 만드는데도 정말 열정적이었고 아마 이것은 곧 책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사카모토 도서에 대한 책이 나올 거라고 하고 가장 기록에 정말 진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에피소드는 이 영화를 포함해서 사카모토 류이치가 아주 몸이 노쇠해진 상황에서도 촬영을 한 카가미라는 기획 전시가 있어요. 카가미는 일본어로 거울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온몸에 모션 캡처 센스를 붙이고 그 연주하는 모습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시회에서 틀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사카모토 류이치가 연주하고 있는 걸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등도 볼 수 있고 연주도 볼 수 있고 근데 이 기획 자체를 뉴욕 맨해튼이라는 아트센터에서 기획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이게 작년에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반에는 조금 엇갈리곤 있는데 그렇게 나의 신체와 연주하는 모습을 남겨놓는데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했던 아티스트라는 점이 그 일화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기록하고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길을 더 개척해서 피아노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답습하거나 뭔가를 정해진 어떤 것들을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전혀 즐겁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조금 들고 네, 새로운 소리를 찾는 그런 탐험이 엄청 즐거웠겠네요, 이 사람한테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 잠깐 얘기를 끊고 혹시 오늘 같이 영화를 보시면서 예리 배우에게 여쭤보고 싶으셨던 게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던 분이 있으면 짧게 질문을 좀 받아보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아니면 궁금하셨던 이분에 대해서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오늘 그냥 감상에 대해서도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뭘 주나요? 네. 그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류이치의 사카모토 오퍼스의 공식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썼죠? 별로 없는 관계로 빠르게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손 드시는 거죠? 네. 지금 이 영화가 개봉되지 한 달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 더 이상 영화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의 신작 이런 거를 더 감상할 수 없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분이 하셨던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스크린에서 다시 볼 수 있다면은 의외로 OTT에 이분이 작업을 영화 음악을 작업하셨던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영화관에서 이분이 영화 음악을 담당하셨던 영화를 뭘 한다 그러면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지? 저는 지금 보면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황제 정말 추천하고요. 최근에는 괴물에도 2곡 정도 실려 있고 신곡이 그리고 아쿠아도 있나요? 네, 아까도 네네. 있죠. 드라마 네, 괴물에. 네. 그리고 생각보다 바벨이라는 영화도 있고 마지막 사랑 저희가 얘기한 이 마지막 사랑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 황제 추천하셨으면 이거 받고 남한산성 가겠습니다. 남한산성. 네. 황동혁 감독의 지금은 뭐 오징어 게임으로 너무 세계를 제패하신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한국 영화와 처음 관계를 그러니까 영화 음악으로서 관계를 맺은 작품이고 이후에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왜 그 작품이 갑자기 생각났냐면 남한산성에서 그리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한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예요. 그게 말하자면 청나라의 속국을 인정하는 그 인조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황제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리는 이야기여서 그 두 작품을 스크린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바람이 지금 강력하게 들기도 하고 코다라는 다큐도 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갖고 계신 아쉬움이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달래지는 채워지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코다라는 작품도 다시 상영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있으시면 예리 씨가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네, 뒤돌아보시는 거죠? 너무 멀리 보내는 저는 이번 영화 관람이 프리미어 데이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9번째인데, 네, 9번째 보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똑같이 직장 판정을 받아서 수술날 집에 와가지고 코다를 보면서 이렇게 좀 잠깐 그날 저도 몸이 되게 많이 아파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또 재발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약간 좀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은 영화고, 네, 좀 뭐 공부할 때나 다를 때나 한 중학생 때부터 맨날 들었던 작곡가의 음악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 같은 게 있다면은 플레잉 더 피아노나 이제 플레잉 더 오케스트라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으면 항상 음원이나 블루레이 이런 거를 좀 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커먼스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아시는지 좀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후에 영상 작업이 물리매체로 발간될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소개드렸던 그 카가미라고 하는 전시가 우리가 VR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M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션 리얼리티라는 거죠. 근데 그 방식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관심이 정말 많은 형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거의 마지막 모든 것을 털어넣어서 만들어놓은 360도 다채널 전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시를 전 세계에서 계속 여는 곳으로 본인의 마지막을 좀 정리해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연 실황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카모토의 도서라든지 이런 식의 책으로 된 물리매체는 조금 더 발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번 더 빠르게 얘기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 2위로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손을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사이드 관객분께는 그냥 포스터를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포스터를, 네, 죄송합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아까 베르나르도 톨리치 감독이랑 류이치 사카모토 감독이랑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한 분은 되게 즐겁게 보내셨고 류이치 사카모토는 한 걸음 더 가보자, 방점을 찍어보자 하고 가셨는데 은성 기자님이랑 예리 배우님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스타일로 말씀하세요? 정말 어렵네요. 근데 한 명은 예술가로서의 자의식과 창작 활동이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대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했잖아요. 영화 보고 나서부터 혹시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뭘 하고 싶냐고. 뭘 하시겠어요? 예리 배우는? 전 생각보다 소박하고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저도 신나게 안 해봤던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못하고 살았지 막 싶었던 거 그런 거 막 하고 다니고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예리 씨는 그냥 누워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편안하게 누워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이러면서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개인의 행복을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공익적인 면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짐작이 저도 많이 들고 근데 다만 본인이 그 표현을 하고 무대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임 정도는 뭔가 좀 찍어놓고 싶어 하지 않을까 짐작을 저는 그냥 친구로서 하게 되고요. 저는 사실 그 연말에 이 영화랑 그 리빙 어떤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근데 리빙 어떤 인생이라는 그 작품에서 맨날 그 너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던 남자가 본인의 마지막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그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선택이 아니라 이제 뭐 IPTV 갈 거니까 말이 되겠죠, 별말을? 그 폭격이 된 어떤 폐허가 된 전쟁 시기예요. 50년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떠나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내가 떠난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 버킷리스트 할 것 같았거든요. 안 해봤던 거 해야지, 뭐 안 했던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내가 떠날 때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또 공교롭게 본 해외 토픽 같은 어떤 재밌는 뉴스가 정말 장난기가 많은 할머니가 본인의 장례식을 올 사람들을 위해 카드를 다 준비했다는 뉴스였어요. 근데 그 뉴스에 그 할머니가 다 이렇게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뻑큐하는 사진이 이렇게 붙어있고 뭐 엿먹어라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다음에 계속 연락하자라는 말을 써놓고 밑에다가 위자보드를 붙여놨대요. 근데 위자보드가 한국 게임으로 치면 분신사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호령하는 그 게임을 붙여놓고 계속 연락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사진을 붙여놨다는 얘기를 보고 그 장례식장에 온 모두가 그걸 보고 굉장히 크게 웃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좀 웃게 하고 좀 나를 슬프게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주고 떠나고 싶다. 하지만 막상 닥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올 초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악착같이 오래 살아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자였어요. 내가 다 마지막에 감당하자.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얘기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리 씨가 써준 얘기예요. 언니가 먼저 가면 내가 잘 처리해줄게. 이런 식의 얘기는 나한테 맡겨. 그랬기 때문에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피아노 얘기도 조금 하고 싶고 그랬는데 피아노 얘기 못했네요. 근데 다음 우리에 남겨놓을까요? 다음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고 극장 시간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오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삶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거잖아요. 피아노 소리는 끝나도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은 계속 남는 거니까 정말 이 사람이 말한 어떤 영혼성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금 시간이 되신다면 꺼내보기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참 좋은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 극장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극장에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보통 관객과의 대화의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는 그런 철두철미함을 갖춘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막 생각을 해보다가 이보다 좋은 인사를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조금 준비해온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 자서전에 이 책은 그 스즈키 마사오미라는 편집자가 편집을 맡은 책인데 마지막에 사카모토 류이치의 에필로그 대신에 그 편집자의 인사가 실려 있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대화할 수는 없지만 내 멋대로의 생각을 적는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적어두신 게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카모토 씨는 말 없는 것, 말을 갖지 못한 것에 말이 없고 음악이 되지 못한 것들에 음악이 없다. 음악은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에 하지만 그런 사카모토 씨는 이미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카모토가 되자라는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화할 수 없는 인간 이전에 인간의 혼이 있었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대로 그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소리로 만들려고 했던 사카모토가 되자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멋있는 제안을 제가 할 자신이 없어서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왔고요. 아까 추천드린 코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여러 번 언급했던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카모토 류이치를 각자 추억하시는 것도 좋은 애도의 방식과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아주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